2025년 12월 21일 대한민국 방송계에 하나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분쟁의 결론이 아니었어요. 수천억 원이 오가는 콘텐츠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불꽃 야구 제목도 영상도 전면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이 한 줄의 결정.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 왜 방송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는 건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최강야구를 시즌 1부터 챙겨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주 월요일 밤 TV 앞에 앉아서 은퇴한 레전드들의 화려한 부활을 지켜보셨던 분들, 그 설렘과 감동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남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 불꽃 야구를 유튜브에서 보시면서 이게 뭐지? 최강야구랑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의아해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그 모든 궁금증이 풀립니다. 왜 같은 출연진이 두 개의 프로그램에 나뉘어 출연하게 됐는지, 왜 JTBC와 스튜디오 C1이 갈라서게 됐는지, 그리고 법원은 왜 JTBC의 손을 들어줬는지. 이건 단순한 야구 예능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니 유익할 거라는 예감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핫한 이슈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2022년 봄, 대한민국 야구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레전드들이 다시 모인대. 진짜 경기를 한다더라. JTBC에서 예능으로 만든대.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어요. 은퇴한 선수들이 다시 운동장에 나온다고? 그것도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게 과연 될까? 하지만 2022년 6월 13일 첫 방송이 나가는 순간 모든 의심은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최강야구.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았어요. 최강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그 안에는 한때 대한민국 야구를 호령했던 레전드들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콘셉트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했어요.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몬스터즈라는 팀을 결성해서 현역 선수들, 사회인 야구팀, 대학팀 등과 실제 경기를 펼치는 것.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진짜 승부를 보여주겠다는 거였죠. 감독은 이종범.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레전드 중 한 명이죠. 은퇴 후에도 여전히 야구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던 그가 다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성호, 양준혁, 심수창, 박용택, 윤성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시청자들은 열광했습니다. TV 속에서만 보던 레전드들이 다시 야구를 하는 모습.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번뜩이는 센스와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야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첫 시즌 시청률은 놀라웠습니다.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으로서는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했고 SNS에서는 매주 화제가 됐어요. 최강야구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점령했고 경기가 있는 날이면 야구장에 관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능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거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적 같은 프로그램 뒤에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JTBC, 대한민국 대표 종합 편성 채널 중 하나로 최강야구의 방송 플랫폼을 제공했어요.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전국의 TV에서 최강야구가 방영될 수 있었던 건 JTBC의 채널 파워 덕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스튜디오 C1. 장시원 PD가 이끄는 제작사로 프로그램의 실제 기획과 제작을 담당했어요. 카메라 뒤에서 땀 흘리며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건 바로 이 팀이었죠. 방송사와 제작사. 이 두 축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기에 최강야구라는 기적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두 파트너가 서로를 믿고 함께 달려갈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성공의 과실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어떤 관계도 시험대에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시즌 1의 대성공, 시즌 2의 열풍, 시즌 3의 정점. 프로그램이 승승장구할수록 두 파트너 사이의 미세한 균열은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시즌4를 앞두고 마침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방송 프로그램 하나가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단순히 시청률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광고 수익이 뛰어오릅니다. 협찬 문의가 쏟아집니다. 굿즈 판매량이 폭발하고 관련 행사 요청이 끊이지 않아요. 해외 판권 계약 제의도 들어오고 유튜브 조회수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죠. 최강야구가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즌3까지 방영되는 동안 최강야구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가 됐어요. 추정되는 수익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했고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그 파급 효과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돈을 누가 가져가야 하는가? 방송사인 JTBC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몫이 커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JTBC는 최강야구에 막대한 투자를 했으니까요. 먼저 제작비. JTBC는 스튜디오 시일의 표준 제작비의 110%에 달하는 금액을 방영권료로 지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제작사에 줬다는 거예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는 구조였죠. 그리고 채널 파워. JTBC라는 대형 방송사의 편성은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매주 월요일 밤 황금 시간대 전국 방방곡곡의 TV에서 프로그램이 나간다는 것. 이건 유튜브나 OTT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노출 효과입니다. 홍보와 마케팅도 빠질 수 없죠. JTBC는 자사의 뉴스, 예능, 드라마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최강야구를 홍보했어요. 대형 광고판, 버스 랩핑 광고, 온라인 배너 광고까지. 이 모든 게 JTBC의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시원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가 없었으면 이 프로그램이 태어나기나 했겠냐? 장시원 PD를 필두로 한 제작진의 입장에서 보면 최강야구의 핵심은 자신들의 기획력과 제작 능력이었어요. 은퇴 선수들을 섭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감동적인 서사를 만들어낸 건 바로 제작진이었으니까요. 출연진들과의 관계도 스튜디오 시원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종범 감독을 비롯한 레전드 선수들은 제작진과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건 JTBC 때문이 아니라 장시원 PD와의 신뢰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튜디오 시원은 자신들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가 만들었으니 저작권도 우리 거다. 이 지점에서 두 회사의 입장은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JTBC 저작권은 계약에 따라 우리에게 있다. 스튜디오실 저작권은 창작자인 우리에게 있다. 누가 맞는 걸까요? 사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방송 산업의 오래된 갈등 구조와 맞닿아 있어요. 지상파 방송, 케이블 채널, 종합 편성 채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외주 제작사가 만듭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방송사가 갖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방송사가 돈을 내니까. 외주 제작사들은 이 구조에 오랫동안 불만을 품어왔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프로그램인데 왜 권리는 방송사가 다 가져가냐? 하지만 방송사 없이는 프로그램을 세상에 내놓을 수 없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구조를 받아들여야 했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제작사들은 방송사 없이도 콘텐츠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독자만 확보하면 광고 수익도 생기고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도 있어요. 스튜디오실도 이 변화를 주목하고 있었을 겁니다. 굳이 JTBC가 필요한가? 우리끼리 유튜브에서 해도 되지 않나? 시즌4 협상 테이블에서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제작비 정산 문제, 수익 배분 비율 문제, 저작권 귀속 문제. 모든 쟁점에서 양측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결렬.
2024년 최강야구 시즌4를 앞두고 JTBC와 스튜디오 C1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3년간 함께 기적을 만들어온 두 파트너가 갈라선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그 다음에 찾아왔으니까요. 결별 이후 두 진영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JTBC. JTBC는 새로운 제작진을 꾸려 최강야구 시즌4를 준비했어요. 스튜디오 C1 없이, 장시원 PD 없이 프로그램을 이어가기로 한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연진이에요. 이종범 감독을 비롯한 몬스터즈의 핵심 멤버들 대부분이 스튜디오 C1의 장시원 PD를 따라갔습니다. 3년간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울었던 제작진과의 유대가 워낙 깊었던 거예요. JTBC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었죠. 최강야구인데 몬스터즈가 없다? 이게 말이 되나? 하지만 JTBC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우리 거다. 최강야구라는 브랜드는 JTBC의 것이다. 새로운 출연진을 섭외하고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로 시즌4 제작에 돌입했어요. 반면 스튜디오 C1은 장시원 PD는 기존 출연진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그 이름은 불꽃야구. 불꽃처럼 타오르는 야구에 대한 열정. 그럴듯한 이름이었어요. 팀 이름도 몬스터즈에서 불꽃 파이터즈로 바꿨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었을까요? 감독은 똑같이 이종범. 출연진도 최강야구 시절 그대로. 포맷도 은퇴 선수들이 모여 경기를 펼치는 것. 분위기도 서사도 구성도 거의 동일.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꽃야구는 그냥 유튜브로 이사간 최강야구였어요. 실제로 불꽃야구 첫 영상의 댓글창을 보면 이런 반응들이 넘쳤습니다. 드디어 진짜 최강야구가 돌아왔다. 여기가 본진이지 키읔키읔키읔. JTBC에서 하는 건 가짜 최강야구임. 스튜디오 C1의 전략은 명확했어요. 최강야구의 팬덤을 그대로 유튜브로 끌고 오는 것. 3년간 쌓아온 시청자들의 충성도를 활용해 새로운 플랫폼에서 성공하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불꽃야구 유튜브 채널은 짧은 시간 안에 수십만 구독자를 확보했고 영상마다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슈퍼챗과 멤버십 수익도 쏠쏠했고 협찬 문의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JTBC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JTBC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우리의 성과를 훔쳐간 것이다. 법으로 해결하겠다. 2024년 말 JTBC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어요. 불꽃야구의 제작, 전송, 배포를 전면 금지해달라. 콘텐츠 업계 역사상 유례없는 대형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었어요. JTBC로서는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모든 외주 제작사가 이런 식으로 독립해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됐어요. 스튜디오 C1로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여기서 지면 외주 제작사들은 영원히 방송사의 하청업체로 남게 된다는 위기감이 있었죠. 이건 단순한 두 회사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 vs 제작사, 자본 vs 창작, 기존 질서 vs 새로운 도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을 결정할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소송이 진행되는 곳, 수많은 기업 분쟁과 저작권 소송이 이곳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이 법원의 한 법정에서는 JTBC와 스튜디오 C1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JTBC의 주장을 살펴볼게요. JTBC는 크게 두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첫째, 저작권 침해. 최강야구는 JTBC가 저작권을 보유한 프로그램이다. 불꽃야구는 최강야구의 핵심 요소들을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JTBC는 공동제작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JTBC가 스튜디오 C1의 표준 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니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게 JTBC의 입장이었죠. 둘째, 부정경쟁 행위. 설령 저작권이 쟁점이 되더라도 불꽃야구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 스튜디오 C1은 JTBC가 3년간 투자에 쌓아올린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JTBC가 강조한 건 성과의 무단 사용이었습니다. 최강야구가 성공하기까지 JTBC가 투자한 자원을 생각해보세요. 제작비 수백억 원, 프라임타임 편성 슬롯 제공, 대규모 홍보와 마케팅, 광고주 유치 및 관리, 해외 판권 협상. 이 모든 투자가 있었기에 최강야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구 예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스튜디오 C1이 그 성과를 고스란히 가지고 나가 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건 남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거라는 겁니다. 반면 스튜디오 C1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째, 저작권 관련. 프로그램의 진정한 창작자는 스튜디오 C1이다. 기획, 섭외, 연출, 편집 등 모든 창작 활동은 우리가 했다. JTBC는 돈만 냈을 뿐이다. 돈을 냈다고 창작물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니다.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저작권은 창작을 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단순히 투자만 했다고 저작권자가 되는 건 아니죠. 둘째, 부정경쟁 관련. 불꽃야구는 최강야구와 다른 프로그램이다. 제목도 다르고 팀 이름도 다르고 방영 플랫폼도 다르다. 출연진이 같다고 해서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출연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스튜디오 C1은 또한 JTBC의 보상이 충분했다고 반박했어요. 우리는 방영 권료를 받았다. 하지만 그건 해당 시즌의 방영에 대한 대가였을 뿐이다. 미래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권리까지 판 게 아니다. JTBC는 시즌 1부터 3까지 방영하면서 충분한 이익을 얻었다. 이제 와서 더 달라는 건 과욕이다. 그리고 장시원 PD는 이 싸움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외주 제작사, 모든 PD, 모든 작가들의 권리가 걸린 싸움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면 창작자들은 영원히 방송사의 손발 노릇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프로그램의 과실은 영원히 방송사가 독식하게 되는 겁니다. 양측의 주장은 팽팽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든 일리가 있었어요. 계약서에는 분명 저작권이 JTBC에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창작은 스튜디오 C1이 했어요. JTBC의 투자가 성공의 발판이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C1의 기획력과 제작 능력이 없었다면 투자는 허공에 뿌린 돈이 됐을 거예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2025년 12월 21일. 드디어 그 답이 나왔습니다. 2025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됐어요. JTBC 측 변호인단과 스튜디오 C1 측 변호인단 모두 숨을 죽이고 재판장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문장이 나왔습니다. 피신청인 스튜디오 C1의 불꽃야구 제작, 전송, 배포 등을 전면 금지한다. JTBC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겁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째,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법원은 공동제작계약의 내용을 중시했습니다. 양측의 공동제작계약에 따르면 JTBC가 스튜디오 C1의 표준 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JTBC가 보유하기로 합의했다. 이 계약은 양측이 자유롭게 협상하여 체결한 것으로 스튜디오 C1이 계약 당시 이 조건에 동의한 이상 사후적으로 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쉽게 말하면 계약서에 서명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성과의 귀속에 대하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은 최강야구의 성공이 단순히 스튜디오 C1의 창작력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고 봤어요. 최강야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구 예능으로 자리 잡기까지 JTBC의 대규모 투자와 채널 파워,
홍보 역량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스튜디오 C1은 JTBC의 이러한 지원 덕분에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었다. 즉, 방송사의 인프라와 자본이 없었다면 아무리 좋은 기획도 빛을 발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법원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도 스튜디오 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출연진, 서사, 구성 요소를 실질적으로 이어받아 불꽃야구를 제작했다. 이는 마치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처럼 시청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JTBC가 쌓아올린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바로 이 대목이에요. 성과는 JTBC의 것이다. 법원은 콘텐츠의 성공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네, 스튜디오 C1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JTBC의 투자와 인프라 덕분이었다. 따라서 그 성공의 과실은 JTBC에게 있다. 스튜디오 C1이 그 과실을 혼자 가져가는 건 부당하다. 이게 법원의 논리였습니다. 셋째,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법원은 JTBC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어요. 불꽃야구가 방영되면서 최강야구 시즌4의 제작이 미뤄졌고 시청자들의 관심이 분산됐다. 이로 인해 JTBC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 실제로 불꽃야구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진짜 최강야구는 불꽃야구라는 인식이 퍼졌어요. JTBC에서 방영하는 최강야구 시즌4는 가짜, 짭퉁이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고요. 이건 JTBC의 브랜드 가치에 심각한 타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튜디오 C1은 불꽃야구라는 제목 또는 불꽃파이터즈라는 팀명이 들어간 모든 콘텐츠의 제작, 전송, 배포를 중단하라. 전면 금지. 완전한 JTBC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판결이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단순히 JTBC가 이겼다, 스튜디오 C1이 졌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판결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전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전환점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의 관계에 대한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외주 제작사들은 방송사와의 관계에서 항상 을의 위치에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어도 권리는 방송사가 가져가는 구조. 불만이 있어도 방송사 없이는 프로그램을 세상에 내놓을 수 없었기에 참아야 했죠. 그런데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직접 플랫폼을 가질 수 있다. 방송사 없이도 된다. 이런 생각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최강야구 마이너스 불꽃야구 사태는 바로 이 새로운 시대의 갈등을 상징합니다. 제작사가 방송사의 품을 떠나 독립할 수 있는가? 방송사가 투자한 프로그램의 성과를 제작사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 법원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방송사의 투자와 인프라로 성공한 프로그램의 성과는 방송사의 것이다. 제작사가 그걸 혼자 가져가는 건 부정경쟁 행위다. 이 판례가 선례로 작용하면 앞으로 비슷한 시도는 매우 어려워질 거예요. 외주 제작사가 인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독립하려 해도 방송사가 법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 거죠. 둘째, 계약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스튜디오 C1의 가장 큰 실수는 뭐였을까요? 아마도 처음 계약할 때 저작권 조항을 꼼꼼히 따지지 않은 것일 거예요. JTBC가 저작권을 보유한다. 이 한 줄이 결국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물론 스튜디오 C1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시즌1을 만들 때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대박 날 줄 몰랐다. 그때는 일단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했지, 저작권 같은 건 나중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이 판결은 모든 창작자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라. 저작권 조항을 확인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처음부터 권리를 확보해라. 셋째, 콘텐츠의 성공이라는 무형 자산의 가치가 인정됐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법원은 단순히 저작권이 JTBC에 있으니 JTBC 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JTBC의 투자로 쌓인 프로그램의 성공이라는 성과를 스튜디오 C1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뭘까요? 저작권? 출연진? 포맷? 아니요. 가장 가치 있는 건 팬덤이에요. 수백만 명의 충성스러운 시청자. 매주 빠지지 않고 프로그램을 챙겨보는 사람들. SNS에서 프로그램을 화제로 만드는 사람들. 굿즈를 사고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 이 팬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수년간의 꾸준한 방영, 지속적인 홍보, 출연진의 노력, 제작진의 땀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팬덤을 만드는 데는 방송사의 플랫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도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JTBC라는 대형 채널이 황금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편성했기에 수백만 명이 최강야구를 알게 됐고 팬이 됐고 충성 시청자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 팬덤, 이 성공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JTBC의 것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스튜디오 C1이 불꽃 야구를 만들면서 가져간 건 단순히 출연진이나 포맷이 아니었어요. 3년간 JTBC와 함께 쌓아올린 팬덤과 브랜드 파워를 통째로 가져간 거였죠. 그게 부정경쟁이라는 거예요. 판결 직후 양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먼저 JTBC. JTBC는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어요. 오늘 법원의 결정은 콘텐츠 생태계를 위해 불법 행위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투자와 플랫폼 기여가 제작 성과로 이어졌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JTBC는 또한 이 소송에서 한 발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어요. 가처분은 시작일 뿐입니다. 저희는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습니다. 스튜디오 C1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반드시 환수될 것입니다. 손해배상 소송까지 예고한 거예요. 불꽃 야구가 유튜브에서 올린 수익, 협찬 수익, 멤버십 수익 등 모든 이익을 토해내라는 겁니다.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요. 반면 스튜디오 C, 장시원 PD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영상물을 납품했다고 해서 그 성과까지 모두 방송사에 귀속된다는 건 부당합니다. 이건 대한민국 모든 외주 제작사의 권리를 짓밟는 판결입니다. 스튜디오 C1은 즉각 이의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어요. 저희는 곧바로 항고하겠습니다. 출연진과 스태프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장시원 PD는 SNS를 통해 더 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종범 감독님을 비롯한 출연진 여러분, 밤낮 없이 함께했던 스태프 여러분,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담긴 프로그램이 남의 것이 됐습니다. 저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창작자들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를 다진 거죠. 이로써 양측의 법적 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본안 소송에서의 저작권 분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앞으로 몇 년간 법정 공방이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방송업계의 반응은 어떨까요? 먼저 방송사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CJ ENM, JTBC 등 종합편성 케이블 채널들은 내심 반가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판결이 외주 제작사들의 이탈을 막는 방패가 되어주니까요. 사실 모든 방송사들이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었어요. 유튜브가 성장하면서 인기 PD들이 독립하는 사례가 늘었거든요. 유재석에 놀면 뭐하니로 유명한 김태호 PD, 런닝맨의 조효진 PD 등 스타 PD들이 잇따라 독립 제작사를 설립했죠. 아직은 이들이 기존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든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죠. 이번 판결은 방송사들에게 든든한 법적 무기가 됐습니다. 인기 프로그램 가지고 나가려면 각오해라.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업계 전체에 전달된 거예요. 반면 외주 제작사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되면 우리는 영원히 방송사의 하청업체로 남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 대한민국 방송 산업은 외주 제작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지상파 방송사들도 상당 부분의 프로그램을 외주 제작하고 케이블이나 종편은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외주 제작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그 성과가 방송사의 것이 된다면 열심히 일해봤자 남 좋은 일이라는 자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방송사들도 반론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내고 리스크를 지고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성과만 제작사가 가져가는 게 맞냐? 그러면 우리는 뭐냐? 결국 이건 오래된 논쟁이에요. 자본 vs 창작, 투자자 vs 창작자, 인프라 제공자 vs 콘텐츠 생산자. 누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가야 하는가?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계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건 분명해요. 외주 제작사들은 앞으로 계약을 할 때 더 꼼꼼하게 조건을 따질 거예요. 저작권 조항, 수익 배분 조항, 후속 시즌에 대한 권리 조항 등. 방송사들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더 철저하게 할 거예요. 이번처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경우의 수를 계약서에 명시하려 하겠죠. 그리고 어쩌면 양측이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수익을 나누는 새로운 모델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이번 판결이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법적 분쟁에서 가장 애매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출연진입니다. 이종범 감독, 장성호, 양준혁, 심수창, 그리고 수많은 레전드 선수들. 그들은 최강야구와 불꽃야구 양쪽 모두에 출연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최강야구에서 불꽃야구로 함께 옮겨간 거죠. 이제 불꽃야구가 전면 금지됐으니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째, JTBC로 복귀.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에요. 출연진들이 JTBC의 최강야구 시즌4에 합류하는 것.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최강야구 시즌4는 새로운 출연진으로 방영 중이거든요. 중간에 기존 출연진이 돌아온다? 프로그램 구성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출연진들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3년간 함께했던 장시원 PD를 두고 JTBC로 돌아가는 게 쉬운 결정일까요? 인간적인 유대와 신뢰가 있는데 말이에요. 둘째, 새로운 프로그램. 스튜디오 C1이 불꽃야구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어요. 법원이 금지한 건 불꽃야구라는 제목과 불꽃파이터즈라는 팀명이잖아요. 이름을 바꾸고 포맷을 조금 바꾸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도 위험해요. JTBC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름만 바꿨지 실질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 아니냐? 법원이 이번에 최강야구의 서사와 구성을 이어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잖아요. 이름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셋째, 완전한 은퇴. 가장 비극적인 시나리오예요.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면 출연진들은 다시 은퇴 생활로 돌아가야 해요. 다시 운동장이 아닌 집에서, 다시 유니폼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다시 야구가 아닌 일상을 살아가야 해요. 3년간 다시 피어올랐던 야구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드는 거죠.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출연진들은 이 분쟁에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에요. JTBC와 스튜디오실 사이의 갈등에 휘말린 것뿐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그들일 수 있어요.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출연진들의 불확실성도 커집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팬들입니다. 최강야구를 시즌1부터 사랑해온 팬들. 매주 월요일 밤을 기다렸던 팬들. 경기장에 가서 몬스터즈를 응원했던 팬들. 그들에게 이 분쟁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팬들의 반응은 크게 셋으로 나뉘어요. 첫째, JTBC 지지파. 아무리 그래도 계약은 계약이지. 스튜디오 C1이 잘못한 거 맞잖아. JTBC가 돈 쓰고 홍보해서 프로그램이 성공한 건 사실이잖아. 그걸 가지고 나간 건 좀 그렇지. 법원 판결이 나왔으면 받아들여야지. 억울하면 처음부터 계약 잘했어야지. 계약과 법 앞에서는 감정보다 원칙이 중요하다고 보는 팬들이에요. 둘째, 스튜디오실 지지파. 진짜 프로그램 만든 건 장시원 PD잖아. 그 사람 노력은 어디로 가? 출연진들이 다 스튜디오실 따라갔다는 건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거 아냐?
방송사가 돈만 내면 다 자기 거냐? 창작자 권리도 있는 거 아냐? 창작자의 권리와 노력을 중시하는 팬들이에요. 셋째, 중립파. 솔직히 양쪽 다 일리가 있어. 누가 맞다 틀리다 말하기 어려워. 그냥 합해보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냐? 출연진들이 불쌍해. 저 사람들은 무슨 죄냐? 분쟁 자체를 안타까워하는 팬들이에요. 어떤 입장이든 팬들의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는 이름만 다를 뿐 팬들에게는 같은 추억이니까요. 이종범 감독의 카리스마, 레전드들의 화려한 부활, 감동적인 경기들, 그리고 야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 이 모든 게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개로 갈라졌고 법적 분쟁까지 벌어졌어요. 팬으로서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 건 최강야구야? 불꽃야구야? 아니면 그냥 레전드들이 야구하는 모습 자체였어?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려워요. 아마 대부분의 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싸우지 말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돈과 권리가 걸린 문제에서 양측이 쉽게 물러서기는 어려우니까요. 팬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했던 프로그램이 법정 공방의 무대가 되는 걸요.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유튜브 시대, 콘텐츠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예전에는 단순했어요. TV 프로그램은 방송사가 만들고, 방송사가 내보내고, 방송사가 권리를 가졌어요. 외주 제작사가 있어도 그건 방송사의 하청에 불과했죠. 하지만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자신만의 채널을 가질 수 있어요. 구독자만 확보하면 방송사 없이도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전 세계 시청자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어요. 방송사의 독점이 깨진 거예요. 이 새로운 환경에서 기존의 규칙들은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TV 시대에는 제작사가 방송사 없이 프로그램을 내보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사의 권리를 넘기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유튜브 시대에는 달라요. 제작사가 직접 유튜브에 프로그램을 올릴 수 있어요. 방송사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돈 낸 방송사가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논리가 맞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제작사가 유튜브로 독립할 수 있다고 해서 방송사의 기여를 무시해도 될까요? 최강야구가 성공한 건 JTBC의 플랫폼과 투자 덕분이기도 해요. 그 토대 위에서 팬덤이 형성됐고 그 팬덤을 가지고 유튜브로 넘어간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해요. 유튜브 시대에 맞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정하게 권리를 나누는 새로운 기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송사가 투자한 프로그램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작사에게 독립적으로 활용할 권리를 준다든지, 제작사가 독립할 경우 방송사에게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한다든지, 처음 계약할 때부터 유튜브나 OTT 등 다른 플랫폼에서의 활용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기준들이 만들어져야 해요. 그래야 앞으로 비슷한 분쟁이 반복되지 않을 거예요. 이번 최강야구 마이너스 불꽃야구 사태가 그런 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방송사가 이기는 거야? 제작사가 이기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모릅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분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스튜디오 시일이 항고하면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이 내려질 거예요. 본안 소송도 진행될 거고 손해배상 소송도 있을 거예요.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예전에는 방송사가 절대 권력이었어요. 제작사는 방송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다양한 플랫폼이 생겼고 제작사들의 선택지가 늘어났어요.
방송사들도 이 변화를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예전처럼 내가 갑이니까 내 말 들어로는 안 통한다는 걸요. 어쩌면 이번 분쟁이 양측에게 서로를 다시 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방송사는 제작사의 창작력과 노력을 더 인정해야 해요. 단순히 우리가 돈 냈으니까 우리 거가 아니라 창작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해요. 제작사도 방송사의 투자와 인프라의 가치를 인정해야 해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거가 아니라 성공에 기여한 모든 주체들과 과실을 나눠야 해요. 상호 존중, 공정한 배분, 명확한 계약.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방송사와 제작사는 적이 아니라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K-드라마, K-예능, K-영화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시대? 이 황금기를 지속하려면 내부에서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힘을 합쳐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해요. 최강야구 불꽃야구 사태가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을 거예요. JTBC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스튜디오 시일이 불쌍하기도 하고, 출연진들은 정말 안 됐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을 취재하고 정리하면서 저도 여러 번 생각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스튜디오 시일이 너무한 거 아냐? 계약이 있으면 지켜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창작자들의 땀과 노력은 뭐가 되는 거지? 돈만 내면 다 되는 건가? 라는 의문도 들었어요. 그리고 출연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은 그냥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일 뿐인데 왜 이런 분쟁에 휘말려야 하는 걸까요? 아마 정답은 없을 거예요. 아니, 정답은 있는데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계약과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정의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정의일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이 분쟁의 중심에는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을 사랑한 수백만 명의 팬들이 있다는 것. JTBC도 스튜디오실도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팬들이 있기에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팬들이 있기에 싸울 가치가 있는 성과가 생긴 거예요. 팬들을 위해 제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법적 분쟁은 잊어볼까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최강야구가 왜 그렇게 사랑받았는지 생각해봐요. 은퇴한 선수들이 다시 야구를 한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한때 대한민국 야구를 호령했던 레전드들. 나이가 들고 체력이 떨어지고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야구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다시 유니폼을 입고 다시 그라운드에 서고 다시 공을 던지고 방망이를 휘두르는 모습. 그게 감동이었어요. 이종범 감독이 배트를 잡을 때의 눈빛. 장성우가 투수 마운드에 설 때의 각오. 양준혁이 홈런을 칠 때의 환호. 그 모든 순간들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최강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어요. 그건 꿈이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은퇴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한번 끝났다고 영원히 끝난 게 아니라는 용기의 메시지.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의 메시지. 그래서 사람들이 최강야구를 사랑한 거예요. JTBC가 만들어서도 아니고 스튜디오 시일이 만들어서도 아니에요.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사랑받은 거예요. 이 본질을 잊으면 안 돼요. 법적 분쟁도 중요하고 권리 다툼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콘텐츠의 본질이에요. 최강야구든 불꽃야구든 이름이 뭐가 됐든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레전드들의 열정이 다시 빛날 수 있기를. 팬들이 다시 환호할 수 있기를. 그게 이 모든 분쟁의 진정한 해결이 아닐까요? 사실 이런 분쟁이 처음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방송 역사를 돌아보면 비슷한 갈등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뭐냐면요. 무한도전이에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으로 군림했던 무한도전.
김태호 PD와 유재석, 그리고 멤버들이 만들어낸 전설적인 프로그램이죠. 2018년 프로그램이 종영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김태호 PD가 독립하면 무한도전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었어요. 무한도전의 저작권은 MBC에 있었거든요. 김태호 PD가 아무리 프로그램의 창시자이고 12년간 이끌어온 사람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프로그램의 주인은 MBC였습니다. 김태호 PD는 독립 후 놀면 뭐하니라는 새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유재석을 비롯한 익숙한 출연진들과 함께요. 하지만 무한도전이라는 이름은 쓸 수 없었어요. 무한도전 시즌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김태호 PD의 경우는 원만하게 해결된 케이스예요. MBC와 큰 분쟁 없이 독립했고 새 프로그램도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최강야구 마이너스 불꽃야구 사태는 다릅니다. 스튜디오 C1은 아예 같은 출연진으로 거의 같은 포맷으로 비슷한 이름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름만 바꾸면 되지 않냐? 는 접근이었던 거죠. 하지만 법원은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나는 가수다를 기억하시나요? 2011년 MBC에서 방영돼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에요. 김영애 PD가 기획하고 제작했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원래 중국에서 만든 포맷을 수입한 거였어요. 워스거쇼라는 중국 프로그램의 한국판이었던 거죠. 나중에 중국에서 이 포맷을 다시 가져가서 자체 제작을 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누가 진짜 주인인가? 원래 포맷을 만든 중국인가? 한국에서 성공시킨 MBC인가? 아니면 실제로 제작한 김영애 PD인가? 콘텐츠의 세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콘텐츠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나 부동산은 누구 소유인지 명확하죠. 등록증이 있고 계약서가 있고 물리적으로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TV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는 누구 것인가? 프로그램의 포맷은 누구 것인가? 프로그램의 성공은 누구 것인가? 이런 질문들의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최강야구 마이너스 불꽃야구 사태도 결국 이 어려운 질문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다만 이번 판결로 하나의 기준이 세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방송사가 투자하고 인프라를 제공해서 성공한 프로그램의 성과는 제작사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다. 이 기준이 앞으로 비슷한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거예요. 물론 스튜디오 C1이 항고하면 결론이 바뀔 수도 있어요. 상급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서 잠깐 해외 사례도 살펴볼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 미국은 콘텐츠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잖아요. 할리우드, 넷플릭스, HBO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이 즐비한 곳이죠. 미국에서는 워크 포 하이어 워크 포 하이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시킨 일의 결과물은 돈 준 사람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화사가 시나리오 작가에게 돈을 주고 시나리오를 쓰게 했다면 그 시나리오의 저작권은 영화사에 있어요. 작가가 아니라요. 마찬가지로 방송사가 제작사에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게 했다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방송사에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계약에 따라 달라지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워크 포 하이어 관행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작사가 인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독립하는 일이 드물어요. 처음부터 저작권이 투자자에게 가도록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은 조금 다릅니다. 영국에서는 독립 제작사 인디펜던트 프로덕션 컴퍼니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강해요. 2003년 커뮤니케이션즈 액트가 개정되면서 독립 제작사들이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의 권리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 BBC나 ITV 같은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납품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외 판권이나 2차 저작권을 제작사가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게 영국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아요.
제작사들이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인센티브가 생겼으니까요. 일본은요? 일본은 또 다른 모델이에요. 일본에서는 제작위원회 시스템이 일반적이에요.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권리를 나눠 갖는 구조죠.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하나를 만들 때 방송사, 제작사, 음반사, 출판사, 장난감 회사 등이 함께 투자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권리를 행사해요. 이 시스템은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도 각 참여자가 자기 분야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줘요. 한국도 이런 모델을 참고해 볼 만해요. 방송사가 모든 권리를 독점하는 대신 제작사와 권리를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 제작사도 열심히 만들 인센티브가 생기고 방송사도 좋은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죠. 최강야구 마이너스 불꽃야구 사태가 이런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될 수 있잖아요. 창작자도 행복하고 투자자도 행복하고 시청자도 행복한 그런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 분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교훈 아닐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모든 분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JTBC? 아니에요. 스튜디오실? 그것도 아니에요. 법원?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시청자. 왜냐하면 콘텐츠의 가치는 결국 시청자가 결정하니까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시청자가 안 보면 의미가 없어요. 광고 수익도 없고 협찬도 없고 구독자도 없어요. 반대로 시청자가 열광하는 프로그램은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최강야구가 왜 이렇게 큰 분쟁의 대상이 됐을까요? 시청자들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수백만 명이 매주 시청하고 SNS에서 화제를 만들고 굿즈를 사고 경기장을 찾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가치를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시청자인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볼 것인가? 어떤 채널을 구독할 것인가? 어떤 콘텐츠의 좋아요를 누를 것인가?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콘텐츠 산업의 방향을 결정해요. 만약 시청자들이 창작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프로그램에 등을 돌린다면 방송사들도 생각을 바꿀 거예요. 아, 창작자들을 잘 대우해야 시청자들이 좋아하는구나. 만약 시청자들이 계약을 어기고 무단으로 콘텐츠를 가져가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제작사들도 더 신중해질 거예요. 계약을 지키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구나. 소비가 곧 투표예요. 여러분이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느냐가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밌으면 됐지가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창작자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투자자와 제작사 사이에 공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물론 이런 걸 일일이 따져가며 TV를 보기는 어렵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강야구 마이너스 불꽃야구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콘텐츠 산업의 이면에 대해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었잖아요. 그게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2025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JTBC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스튜디오 시일의 불꽃야구는 제작, 전송, 배포가 전면 금지됐어요. 법원은 최강야구의 성과는 JTBC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JTBC의 투자와 인프라가 프로그램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스튜디오 시일이 그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스튜디오 시일은 항고를 예고했고 양측의 법적 분쟁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에요. 이 판결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번 사태는 방송사와 제작사, 그리고 창작자들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계약은 명확하게, 권리는 분명하게, 그리고 서로의 기여를 존중하며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앞으로 비슷한 분쟁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를 사랑했던 팬들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